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 중동심 순방을 하고 있죠. 중동에서는 국빈 예우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이 우리와는 문화가 워낙 달라가지고 국빈을 맞이할 때도 상당히 이색적인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는 검정색인데 흰색으로 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 아랍에미리트 측의 이 극진한 대접,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땅을 밟기도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가 이 영공에 진입하자 국빈 방문 예우 차원에서 이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서 호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이 또한 환영식 중에 항공기 등이 한국 국기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붉은색을 공중에 투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행과 공중 의전이 추가가 된 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교적으로도 맞이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탑승한 이 하얀색 차량이 이동하는 길을 따라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나요? 낙타병과 기마병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또 굉장히 이색적이었고요. 그 도로에는 한국과 이 아랍에미리트의 이 국기가 나란히 개양된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날 밤엔 이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인 부르즈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이 건물 외벽에 대형 태극기 조명이 점등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은 낙타병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도열한, 오른쪽에는 기마병이죠. 이제 말을 탄 군인이고 왼쪽에는 낙타병이 이제 도열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요. 또 앞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성들이 이제 긴 머리를 흘러내리고 그대로 뭐 춤 같은 걸 추는 장면들도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중동 국가에서 외빈을 맞이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큰 예우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좀 낯설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을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주는 환영의 춤인 이른바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습니다. 저 춤의 이름이 알라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도 췄었는데 사실 중동 여성들에게 히잡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흔들어서 환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흰 옷을 입고 저렇게 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들어서 당황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적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얄라라고 불리는 이 춤은요, 이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지역의 전통 의식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이 신부 친구들이 결혼식에서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추는 댄스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댄스인데요. 이 전통 음악에 맞춰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드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격하게 환영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춤이 등장한 건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이 의식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차 안에 타고 이
이 춤을 보던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은 네. 저희가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활짝 웃으셨겠지만 처음 보는 광경에 살짝은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걸어서 지나가는 길에 양옆에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환대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중동 국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석유로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나면 뭘로 먹고 살지에 대해서 중동 국가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국민 1인당 AI 이용률이 세계 1위일 정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에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결국은 AI라든지 방산,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먹고 살 먹거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예.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 AI에 대한 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AI 굉장히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도 품질이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값은 싸고 굉장히 가성비 높은 최첨단 무기인데 단순하게 수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 방산 같은 경우도 보더라면 수출을 하고 그때 기술 이전도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그다음에 원자력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예.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인 AI까지 반도체 공급부터 AI 기술까지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값싸게 기술 이전까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할 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때 노래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준비했는데 이것이 사실 다 맞춤형이라고 볼 정도로 다 사연이 있는 노래들만 골랐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선곡들이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음악대가 이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옛날 가요곡들을 연주를 했는데 가장 먼저 가수 나훈아 씨의 이 울고 넘는 박달재 같은 경우에는 예. 김혜경 여사의 고향인 이 충북에 있는 곡에 박달재를 소재로 한 노래여서 굉장히 또 세심하게 찾아보고 선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가수 혜은이가 부른 노래 있죠. 이 제3한강교 연주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다리 또 건설하지 않았었습니까? 아. 네, 이 양국의 협력을 의미하는 다리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 노래를 처음에 선곡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예. 알고 보니 이 노래를 고른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소년공 시절에 즐겨 부른 인생곡이었다라고 하기 아,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 당시에 이 노래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곡,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는 청년기 시절 삶의 배경음악 같은 노래인데 이것까지 찾아보고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죠. 알고 저도 있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요. 김혜경 여사가 문화 행사에서 눈물을 쏟은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미 씨의 노래를 듣고 이제 눈물을 흘린 건데 저는 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준 줄 알았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옆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관계자가 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휴지를 건넨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던 아랍에미리트 관계자였습니다. 예. 무대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김혜경 여사에게 휴지를 건네줬는데요. 예. 이 휴지를 건네받은 김혜경 여사 역시 웃으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흘렸던 이 무대 바로 예고 선배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무대였는데요. 아. 김혜경 여사와 조수미 씨는 선화 예고 선후배 동문이죠? 사이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조수미 씨는 이날 무대에서 아리랑, 환희의 송가 등을 불렀는데 그중에서도 이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 김혜경 여사가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날 공연이 끝난 후에 무대에서 이 김혜경 여사와 조수미 씨가 만나서 서로 뜨겁게 포옹을 해서 또
감동을 한 차례 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 영상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눈치를 못 챈 거. 예.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일 갈등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제요. 외무부 국장끼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데 먼저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当然不难。气氛怎么样？严肃。 그러니까 국장급 회동을 끝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사실 처음에 이 사진만 공개가 된 겁니다. 이 사진만 보면은 두 사람이 국장으로 이른바 급이 같은 사람인데 여기 중국의 국장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얹고 있고 일본 외무상의 국장은 뭔가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쪽에서 보기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어제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 중국과 일본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예. 문제 이 영상과 사진을 보시면 협의가 끝난 후 이 중국 중앙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인 위위 안탄텐에 올라왔던 건데요. 약 20초짜리 영상을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숭 중국 외교부 국장이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키 국장을 내려다보는 모습이고요. 예. 그 옆에 선 가나이 국장은 고개를 숙인 채 이 류 국장의 발언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후 맥락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공개된 예. 영상이고요. 하여튼 이 사진과 영상만 보면 일본 외교부 인사가 중국 외교부 인사에게 마치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보여서 예. 일종의 굴욕적인 모습이다라면서 일본 누리꾼들과 여론과 언론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 여기 통역이거든요. 통역. 그러니까는 일본의 외무성 국장이 이 중국 외교부 국장이 얘기한 통역을 들으려고 고개를 숙인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본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걸 공개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해명하러 온 것처럼 인상을 만들어서 중국이 우위임을 보이려는 연출하려는 목적이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측을 불러 항의한 것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측 외교부 인사 인민복분 복장은 자국을 향한 애국적 메시지를 느끼게 한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예. 일본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도 영상 속 이 중국 외교부 인사의 태도를 지적을 했는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하는 외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라며 예. 지적을 했는데 이 해당 댓글이 크게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박 교수님 여기요. 외교부 당국자들이 회담을 하는데 바지에 손을 얹고 넣고 있다. 이거는 결례죠. 그렇죠. 예. 뭐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기반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교 아무리 실무자들끼리의 회의라고 하더라도 바지에 주머니를 넣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런 거를 일부러 또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결례를 갖다가 우리 화났어라고 하는 거를 거의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중국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갈등의 내용이 일본 총리가 유사시에 대만의 자위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예. 이거 취소해라, 사과해라.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사과 안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를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일본은 해명하러 온 거고 우리는 이거 사과하기 전까지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용서해줄 마음 없어. 이걸 갖다가 주머니에 손을 딱 꽂고 예. 도도하게 머리 숙이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다가 연출을 고의적으로 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착을 잘한 것 같은데 실제 그 국장급 회동에서 일본이 무언가를 양보하거나 사과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담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중국 쪽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 또 하나요.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뭐 예의 바르다고 하는 그 굉장히 인사를 잘하잖아요. 이런 게 반영된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 저 첫 번째 모습은 통역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그 깍듯하게 인사하는 것들이 습관화돼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절묘하게 지금 외교에서 일본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지도부가 굉장히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갖다가 예.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겠죠. 예. 뭐 사실 지금 봉합 수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본 여행과 유학을 자제하라는 권고부터 내려졌고요. 예. 어제는 일본 영화의 이 중국 내 상영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한일령이 발령됐습니다. 그랬죠. 이에 따라서 이 짱구는 못 말려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상영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중국은 무력 압박 강도도 높였는데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8일간 서해 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훈련 해역이 이 가장 가까운 일본 섬으로부터 8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오전에 새로운 조치를 또 발표했는데요. 일본 측에 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 일본의 관광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17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 그 말을 한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아주 높습니다. 네, 지난주에 69%였는데 예. 그 사이에 1%가 또 올라서 70%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과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뭐 20% 지지율을 보였었으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지지율은 뭐 단순하게 이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높아진 건 아닙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물가에 치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쌀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석유세를 갖다 대폭 인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쌀 교환권이라든지 쌀 가격 인하 이렇게 대폭적으로 쌀 배급을 갖다가 양을 늘렸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고물가에 시달리던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고요. 예. 지금 고물가 대책, 그다음에 미일 정상회담 이 부분도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높은데 이제 문제는 이 지지율이 허니문 효과라는 거예요. 아직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일본과의 중국과의 갈등이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고 예. 특히 여행업이라든지 지금 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격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이랬을 경우에도 과연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G20 때문에 순방을 간 거죠. 사실 이 협의가요. G20에서 총리들 간의 만남을 협의하러 간 자리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중국이 아예 안 만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음은 사건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인천에서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 나자마자 다 달려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다 같이 일단 그 중국의 사람들 모여서 차를 일단 들어서 빼자. 영상으로 대략적으로 보셨지만 인도는 당연히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자동차가 돌진을 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다름 아닌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요금을 정산하다가 인도로 돌진을 한 건데요. 어제 낮 12시 23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정산을 마치고 좌회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직진으로 돌진을 하며 앞에 있던 상가로 돌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중간에 화물차도 한번 들이받긴 그러네요. 했는데요. 예. 워낙 빠르게 돌진한 탓에 결국 상가 약국을 들이받고 나서야 차가 멈춰서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약국에서 나오던 30대 엄마와 2살 딸도 함께 이 차량에 치였다는 건데요. 아, 저 화면 밑에가 아이군요. 네. 아. 차량에 치인 모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손을 잡고 이 약국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당연히 놀랐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고 차량이 사고를 낼 때 주변에 목격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팡 소리가 나면서 그 사고 차량이 약국까지 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차량이 사실은 먼저 화물차를 들이받은 다음에 좀 튀어 올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약국까지 갔는데 알다시피 약국에서 약을 타고 나오던 모녀를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모녀, 즉 엄마 같은 경우에는 차에 깔렸는데도 기절했다는 거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요. 그 시간대가 지금 낮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는 안 당했다 하더라도 차량에 의해서 사람이 인명피해에 당한 걸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난 사람들이 사고를 안 당했다 하더라도 사고만 목격한 거 가지고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만으로 보더라도 모녀가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모녀는 이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 사고 현장에 있던 20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차량을 들어내려고 했는데요. 이 차량의 타이어 뒷범퍼가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이 20명이 힘을 모아도 굉장히 역부족이었고요. 결국 10분 뒤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차량을 들어 올렸고 모녀를 차례로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예. 30대의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2살 딸아이도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함께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급가속하는 상황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운전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거? 네, 이 운전자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말을 했는데요. 예. 자신이 주차 요금을 정산하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뒤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낸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았고요.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잘못을 인정을 아, 했는데요. 그러네요. 당시 예.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예. 있습니다. 팀장님 70대라고 하면은 고령 운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원에 따르게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에 사고율이 젊은 사람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시에도 이제 위험이 큰 건데 예. 실제적으로 70세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운전하지 말라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70세 이상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좀 운전면허 반납을 좀 이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그 반납하는 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상황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 지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운전을 좀 자제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적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 적성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아니면은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운전을 좀 자제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 70세 고령자라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중요한 대책이 나와서 이런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어떠한 대안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인데 이경실 씨가 이제 파는 달걀에 고가 논란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경실 씨가 오늘 오전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경실 씨가 오늘 SNS를 통해서 최근 불거진 이 달걀 가격 논란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예.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대신 이 논쟁은 가격에서 출발을 했지만 난각 번호가 달걀 품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달걀이 난각 번호는 4번이지만 품질은 시중 1등급 기준인 72호 유니트보다 약 47% 더 신선한 수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 기준과 생산자 기준이 얼마나 다르게 존재하는지 알게 됐다며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경실 씨 주장은 그건 것 같아요. 난각 번호가 비록 4번이긴 하지만 품질은 좋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뭐 사육 환경이 아니라고 하고요. 뭐냐면은 원료와 관리 방식이 차이라면서 4번 농장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좋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의 농장에서는 아마 이제 강황이라든지
동충, 하초 등 고가 원료를 아마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걸리니까 관리에 투여하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관리하는 달걀 같은 경우에는 고가라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경실 씨가 SNS에 이제 뭐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면 여기에 또 일일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해명글이 올라오자마자 누리꾼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예. 이경실 씨가 이 댓글 하나하나에 대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다고 하니 물어뜯기는 그만하자. 이제 이경실 씨를 옹호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대중들은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A4 용지보다 작은 곳에서 생활하는 닭들이 낳은 알을 누가 먹고 싶어 하겠나 등 이경실 씨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댓글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 댓글 중에 이제 조혜련 씨 관련한 글도 있죠. 그래서 이제 좀 커졌다는 시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실 씨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댓글에 뭐라 하게 됐냐면 조혜련 씨 때문에 이경실 속 터지네. 이렇게 이 조혜련 씨를 향한 비난의 댓글이 많이 달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이경실 씨는 본인이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또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조혜련 씨에게 오히려 고맙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조혜련 씨가 의도치 않게 달걀 논란에 불을 지폈지만은 그래도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조혜련 씨를 끝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존이 끈끈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결과 그러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보여요? 소비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 입장문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옹호하는 댓글도 많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한 누리꾼은 난각번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번은 전원주택, 2번은 아파트 합숙, 예. 3번은 빌라 원룸, 4번은 고시원이다. 이경실 씨가 닭을 키우고 있는 곳은 고시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누리꾼이 대댓글로 고시원도 아니다, 뒤주다라고 한술 더 뜨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누리꾼들이 화가 난 이유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 쌓아왔던 이경실 씨의 이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냐라는 배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경실 씨가 이번 논란을 잘 헤쳐내고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가격의 이 남각 번호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인 건데 팀장님 달걀 사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달걀 사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집사람이 달걀을 고르면은 배달만 하기 때문에 난각번호가 모르시죠? 그렇죠. 난각번호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좋은 달걀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고르는 걸 믿고 먹습니다. 남각 번호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들 이경실 씨 아들 문제인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경실 씨 아들 같은 경우에 이 이경실 씨가 계란을 팔고 있는 이 회사의 대표로 지금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경실 씨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종종 방송에 나와서 호소했던 이 아들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2021년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혼전 임신 소식을 발표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은 물론 옷 배송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난해 1월 모두 그만뒀다고 밝히면서 생활고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4살 때 이혼을 함으로써 이제 아들만 생각해도 손 한 켠이 아리다 라면서 당시에 먹먹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예. 이경실 씨가 아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대표직을 맡긴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손보승 씨, 아들 손보승 씨의 영리 활동과 관련해서도 예. 억울한 신경을 이제 전하면서 진심을 전했는데요. 예.
나중을 위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표로 등록을 해놓은 거긴 하지만 지금 이 달걀과 이 손보승 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지금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가 군 복무 중에 뭐 이런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부분인데. 그게 문제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경식 씨 아들 손모 씨는 지난 6월에 군복무가 갔습니다. 상근 예비역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군인 기본법을 보게 되면 그 겸직이나 영리 금지를 하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 행위를 한다든지 겸직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징계 처분이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 이렇게 견직하는 거 아니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대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법에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뭐 마무리될지 더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내용은 오늘 살펴볼 재판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오늘 중계가 됐는데 다 중계가 된 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중계됐는데 먼저 그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가할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은 헌법상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이 무죄 처정을 받을 권리 등 다른 법익도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중조사 전까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착석해 주시고요. 특검 측에서는 김특검범님 나오셨고요. 그다음. 네 분과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정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모습이 공개된 거는 이 오늘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공개됐을 때하고 달랐던 점이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왔고 지금 들어온 소식에 보면은 재판 중에 건강 문제 때문에 들것에 기대서 이동했다라는 좀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중계는 애초에 이제 그 서증 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후에 이제 서증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안 좋다, 좀 퇴정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웬만하면은 있어라라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은 퇴정은 안 되고 대신에 좀 잠깐 누워서 쉬다가 들어와라. 그래서 들것이 들어오고 거기에 기대서 나가서 쉬고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선생님, 이게 재판에서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었던가요, 김 여사가? 과거에 이제 재판 도중에 예기치 못한 증거가 나오니까 머리가 좀 아찔아찔해가지고 조금 빈혈을 느꼈던 거, 어지러움을 느꼈던 거, 그거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지금 보도를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휠체어 형태의 들것이 법정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이동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정관님, 이게 공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가 되지만 김 여사 관련 재판은 앞부분에 한 5분 정도만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를 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중계를 한 것이고 법원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법익에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 또 피고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걸 전체를 다 중계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거 다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갖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서증 조사 전 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고인 이제 김 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예 돌려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 대기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준우 대변인 들으시기에 뭐 김 여사 건강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 혹시 있어요?
따로 들은 얘기는 없는데요. 예. 지난번에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보소 신청을 할 때도 또 사유가 건강 이상이었었거든요. 아직 보석 결과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그때 신청할 때는 이제 건강상 이유를 들었을 때 그 전에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좀 이제 재판 참석이 어렵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실제로 나오기 전에 어지러워서 몇 번 이제 휘청거리기도 했었었고 지금도 재판장에서 하다가 기대어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예. 아까 지금 강세필 이제 좀 부대변인께 하셨던 말씀이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와서 아찔해가지고 뭐 갑자기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진 것처럼 저번 좀 재판. 예. 뭐 심신이 좀 미약해진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다 이미 예고가 됐던 부분이 이번에 마침 건강상 실제로 안 좋아지게 나타나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이제 그런 또 식사를 잘 못한다고도 여기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기력이 없겠죠. 그런 상태 같고 그다음에 문서 이제 그 서증 조사라고 그래서 아까 이게 뭐냐면 문서 증거의 줄임말이 서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라든가 통장 내역, 녹취록, 카톡, 이메일 이거에 대한 증거를 양측 다 인정하느냐, 즉 예. 검찰이 제기했던 부분, 특검이 제기한 것 중에서 이 증거가 위조나 조작이나 또는 이제 적법하게 수집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 내용까지만 짧게 공개하는 걸로 아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예. 건강상이 안 좋다는 것은 이제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다 좀 보여지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보석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김 여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 오빠죠. 김진우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 모습.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물건들 왜 본인 장모 집으로 옮겨놨습니까? 오늘 김 여사 일과에 대한 뉴스가 좀 많습니다. 뒤에 최은순 씨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호소를 했냐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로 인한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 글쎄 편견이라기보다는 지금 혐의와 관련된 뭐 증거나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뭐 구속의 핵심은 이제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예. 아니면 도주의 우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공지구 개발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굉장한 특혜가 주어졌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특혜가 주어져서 내야 될 돈이 굉장히 축소된 이게 핵심인데 예. 이제 김 여사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에 대해서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한 부분은 소위 말하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의 대가로서 김 여사가 지금 뭐 금거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어머니 집이나 오빠 집이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러니까 권력의 힘을 빌어서 특혜를 받은 공공지구 개발이 있었고 또는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금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갖다가 예. 소위 숨겨주고 이런 대가들 이런 것들이 물론 뭐 가족 간에서 범죄를 숨겨주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구속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김진우 씨가 표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겠군요. 또 하나 정관좀 됩니다. 네. 이 부분이요. 금거북이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감사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몰랐다. 이 얘기를 그거는 부인할 수 있겠지만 김 여사가 평소에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글쎄 뭐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오빠인 김진우 씨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것을 어떻게 취득했는가 본인 여동생에게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진우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뭐 사실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그 가족 관계에서 본다면 자기 여동생이 뭐 금부치를 갖고 있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거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김진우 씨가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수록 자꾸만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법리로만 봤을 때 본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되는지를 평가해 달라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지금 사안만 봐달라. 그렇죠.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국고손실죄하고 업무상 횡령 배임인데 예. 이 금액이 뭐 아주 크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구속한다?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달라는 이야기를 재판부에 요청한 거라고 봐야겠죠. 예,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광재 대변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하고 뭐 다른 세상에 사는 건지. 아니 오빠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가족 관계인데 가족 관계니까 오빠니까 믿고 김건희 씨가 김진우 씨한테 뭘 맡겼을 것이고 또 김진우 씨도 동생이 받은 것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게 아닌 걸 아니까 장모 집에까지 가가지고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저는 오빠니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건희 씨 오빠가 사실 이 윤석열 정권 1년 지나고 나서는 실세였어요. 실세.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도 김건희 씨 오빠를 통해 가지고 화백에 유명한 화백에 그림도 그림이죠. 전달하고 네.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판부에서도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윤석열 부부와 뭐 인척 관계라고 해서 또 없는 죄를 지어내지는 않겠죠. 예. 예,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재질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조금 어두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게 보는 것 같네요. 강성필 저는 이게 나온 증거 관계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예. 저는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왕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는 잠시 맡아줬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숨기려는 의도 이게 이제 증거 인멸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야 뭐 할 수 있는 변명이 그것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갑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 그것도 영부인인데 자기한테 뭐 이것저것 맡기면은 그것을 아니 떳떳한 거면 자기 집이 더 넓을 텐데 왜 그것을 본인한테 맡기겠습니까? 왜 처가까지 갔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예. 더 이상한 거는 자기 집에다가 보관했으면 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지만 왜 장모 집까지 가져가서 숨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아마 이르면은 오늘 밤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남매가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 구속이 안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뭐 기소를 하게 된다면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 최은순 씨가 고액 체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박찬용 선생님, 이 금액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은 과징금이 있었나 봐요. 또 다른 저는 몰랐는데 한 25억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2013년에 최은순 씨가 부동산을 갖다가 구매를 하게 되는데 예. 이 당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차명 거래는 이제 등기법상 위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27억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됐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돈이 25억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벌써 꽤 지난 일인데, 근데 이게 지금 11월 달에는 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일괄 공개하거든요. 근데 예. 분야별로 누가 이제 그 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나 기자들이 볼 텐데 거기에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그 금액을 지금 일이다. 미납하고 있는 상태로 예. 지금 보도에 나온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2021년이죠. 지금 예. 이제 모친인 최은순 씨가 이걸 중원구에다가 이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는데 이게 1심, 2심, 3심 모두 다 세 번 다 해서 전부 다 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 사실상 더 이상 좀 이걸 논하기는 다투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야 되는 돈인 거죠. 그렇죠. 내야 되는 거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금액이 커서 전국 체납자 중에서 10,000명 넘는 체납자 중에서 개인 체납자 중에서 이게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체납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제 불명예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본인이 더 이상 좀 뭐 버티거나 또는 소송을 해가지고 더 다투기보다는 좀 성실하게 납부하는 게 맞지 예.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아까 강선필 대변인이 했던 것 중에 제가 좀 반박할 게 있어서 짧게 좀 뭐요? 덧붙이면요. 예. 아까 이제 오빠가 김진우 씨가 실세다 뭐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실세 정도 되려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 정도 돼야지 실세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니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사퇴를 통보했을 정도
그 정도가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일하는 행정관들 300명의 인사를 처음에 다 조각했던 사람이 김현지 실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실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준우 대변인 몇 주 보니까 패턴을 알겠어요. 아까 그리고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아까 왜 평소에 선물 많이 받았다 그 얘기 또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만약에 그 말이 매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선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선물 많이 받았다 얘기한 것은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를 이끄는 대표 정도 되면요. 거래업체라든가 또는 이제 위탁은 업체라든가 이런 분하고 명절 때 또는 평소에 선물 주고받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 쭉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요. 김현지 부서실장이 실세라고 치고 그래도 금고북이라든지 고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가 공직자의 가족이면은요. 그 공직자가 공직을 잘 수행하고 뭐 손가 뭐 예를 들어 말조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행도 조심하게끔 가족이 오히려 더 엄마나 오빠면은 논란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금고북이나 그림은 고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 혹시 이거 뭐 뇌물 받은 거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가족의 마인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몸조심을 왜 해야 되는지 언행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 멀쩡하게 대통령실 들어갈 때 맡긴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게 맡겨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오히려 공직자도 처시 똑바로 하도록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묻지도 않고 선물 많이 받으니까 그 부패가 만연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할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정관재 대변인께 그거 하나 지금 뭐 모친이니까 대통령과 공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척이 이런 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최은순 씨 재산이 지금 대략 뭐 최소 잡아도 250억 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러면 재력가라면 본인의 재산 처분해서까지라도 이 세금을 내는 게 있다면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아니 저도 가끔 돈 없을 때 세금 내라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일으켜서 세금 냅니다. 그거는 저는 그 최은순 씨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였고 사회 지도층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더군다나 이게 법적 분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뭐 이 결과를 보고 기다려보고 이제 낼지 안 낼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미 3심에서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확정이 됐다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뭐 지금 영어의 몸이 된 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래는 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분 만에 나오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그 부분이요. 재판부가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월 17일자로 윤석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용현,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요거는 강성필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안 나오겠다고 했다가 재판부 아주 강경하거든요. 그게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출석에? 일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들은 본인의 재판이 가장 먼저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해서 이 재판장 자체가 신속하고 공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좀 엄격한 재판장이고 이분이 이진관 판사가 뭐 구인영장도 집행하겠다, 증인 불출석하면 과태료도 부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유죄를 받고 또 큰 중형을 받게 되면 그게 저한테도 본인에게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재판 전략상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중요한 거는 저렇게 재판장이 좀 엄격하고 본인이 가진 권한 내에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직권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다른 증인들이라든지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금 협조하는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하고는 이제 태도 많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3명의 증인에 대해서
출석하겠다고 얘기 과태료 그냥 부과해 버리고요. 구인영장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어떻게 리드해 가느냐에 따라서 뭐 많은 게 달라 보이긴 그 눈으로 좀 보이긴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여권이나 많은 국민들이 내란 재판부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예. 지금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뭐 우두머리 재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재판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판사마다 다 달라요가 되면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흔히 침대 축구 비유해서 지금 침대 재판이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의 뭐 재판이 뭐 웃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많고 희화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재판부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재판부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의 명령이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도 출석 안 하고 뭐 증언하라고 그래도 증언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소위 말해서 영이 쓰겠습니까? 그런 점이 지금 이제 재판부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 예. 아 저렇게 재판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진실을 예.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이렇게 재판부를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기현 재판부나 이진관 재판부나 과거에 본인들이 해왔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또 재판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한다 자꾸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심 판결 내년 1월 초중순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담대히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인영장을 집행을 한다는 거는 인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또 어떤 언론 보도 보니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이 제대로 된 구인 같은 거 잘못하면 교관도 불러가지고 다그치는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지기현 판사처럼 사실 이 재판 자체를 좀 웃어가면서 하는 것도 사실 권위가 떨어지고 재판의 심각성을 실추시키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직권남용 그러니까 증거인멸 뭐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다른 재판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재판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 뭐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뭐 마이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나 뭐 재판이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특검보를 부르나느니 뭐 조은석 특검이 놀고 있다느니 뭐 시다발이라는 그런 비속어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변호인과 그 판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까지 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오늘도 김용현 전 장관 뭐 변호인 측이 뭐 감치됐다 뭐 이런 소식도 아까 자기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이준우 대변인께 요거 한번 여쭤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왔어요. 재판에 나와가지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일부 질의에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제거해달라고 자기를 설득을 했다. 그런데 자기가 오래가지 않을 계엄이라고 한 전 총리를 설득했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늘 주장해왔던 거죠. 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답변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다르게 예. 얘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질문에 본인이 이미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거를 답변 거부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답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방금 이제 정광재 대변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판장마다 약간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재량권이라는 게 폭이 좁아야지 이게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건지 판사마다 재량권이 이렇게 범위가 넓다 그러면 이거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전 야당 대표가 증인 신청 받을 때 이랬습니다. 재판에 5번 안 나갔어요. 예. 그때 나중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500, 300에서 800만 부과됐고요. 나중에는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말 나왔지만 결국 강제 구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강제 구인 하겠다 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관의 어떤 재량이라는 건 좁게 해석될 때, 좁게 발휘할 때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폭넓게
너무 이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재판부 전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그 말씀 꼭 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발라고 담는 아니 뭐 이재명 과거의 대표의 그 재판하고 지금 이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위험에 빠뜨린 내란 재판하고 비교의 대상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이 재판을 중개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런 모습 보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오늘 재판에서 특이한 점이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한 내용인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판사 출신이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서는 하셔야 됩니다. 선서 고분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 의견을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4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지금 판사하고 재판장하고 뭔가 실랑이하는 듯한 모습인 건데 이겁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형사재판에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아니다. 다른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이 정도 얘기는 일반인들은 절대 못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뭐 저는 그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선서를 거부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판사 출신이 자신에게 뭔가 불리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증언만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서 자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명의 법꾸라지를 봤다.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면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도 해야 되지만 그 예. 앞에서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진술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불리하면은 나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말로밖에 국민들한테 안 보이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진실 규명은 둘째치고 완전히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함만 따지는 그런 지금 피고인의 모습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한때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뭐 권력 서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차지했던 장관인데 국정 책임지고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계엄과 내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협조를 해야 될 피의자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재판부를 갖다가 법원을 갖다가 존중하기는커녕 법의 틈새만 찾아서 자신의 그 얄팍한 그 법적 지식을 가지고 판사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죄를 피해 나가는데 쓰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 명의 법꾸라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바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태료는 그렇게 부과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이의를 제기한 거를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대장동 한석포기 사안도 마찬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해석이 다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과 인연이 깊은데 본인이 판사였고 법 지식을 알고 자신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날 있었던 일들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정말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재판 받을 때 형사소송법 148조 따르겠다 이거 300번 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냐면 재판 받는데 가족이 유죄에 취할 그 증언을 강요받게 되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상민 전 장관도 판사이기 때문에 법 지식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본인의 방어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질문을 특검에서 97번을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게 강서표. 혹시 이런 법정에서도 뭐 기싸움 뭐 이런 게 뭐 있나요? 당연히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저는 일종의 기싸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필요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이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죄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 객관적이고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이분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진술이라든가 해명에 있어서 다 거짓말을 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특검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어떤 유의미한 대답을 저는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증거를 통해 가지고 저는 유죄로 확정되는데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재판에서 이제 경호처의 부장이 나와서 한 증언 한 대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이 무산된 다음에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설까지만 조금 잘 버티면은 잘 해결될 것이다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먼저 박 교수님 이 얘기가 지지율 얘기를 했다는 거는 체포영장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봤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 법원의 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막아선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 법적인 명분이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명분이 약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나를 이해해 줄 거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결국은 영장 집행을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소위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이 모여서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가 예.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시각, 이런 시야가 고스란히 지지층에게 투과가 됐고 예. 그것이 결국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이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왜 윤 전 대통령 참 나쁜 사람이라고 좀 평가하냐면은 본인이 어떤 또 통수권자로서 또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엄 정치적으로 계엄 선포할 수도 있죠. 그럼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 자기 말대로 오래 갈 것이 아니었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계몽령이었다면은 계몽령 발행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법의 절차대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법에서 싸우는 게 맞는 거지. 예. 법의 집행을 막고 국민들이 나를 방어해 줄 거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과 공권력이 맞서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내란 선동이지 뭐가 내란 선동이겠습니까? 예. 이주로 되면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체포영장 전이요. 1차 체포영장 무산되고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강경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혹시 있었나요? 그 당시에 뭐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당시 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인기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던 지지율도 1월 초중반까지 나왔었습니다. 앞섰던 지지율이 있었어요? 예, 앞섰던 지지율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떨어졌죠. 떨어지고 확 떨어진 거죠. 떨어질 때는 정말 빠른 속도로 낙하를 해가지고 급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올라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갑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이제 민주당이 너무 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그런 탄핵, 28번의 탄핵, 예산 삭감 이런 것들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갑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지율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 명절까지 잘 버티면 모든 상황이 해결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까지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판단했었던 근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공수처가 영장 발부한 자체, 수사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직권 남용만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 남용이라는 작은 고리에 그 내란이라는 큰 소 한 마리를 걸고 끌어당겨 가지고 소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권 남용을 이용해서 모든
혐의를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다라고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거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 체포영장을 쇼핑한 거 이것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그게 아직 기각됐잖아요.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거절되면요, 거절된 사유를 재차 청구할 때는 보여줘가지고 그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의도적으로 숨겼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수사할 권한도 없고 영장 발부의 절차상 하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전 부당한 불법한 영장 집행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나름대로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하자는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혹시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진짜로 설명절 되고 지지율이 더 오르게 되면 이게 잘 해결될 거라고 진짜로 혹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 불법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라면 정상적인 판단력과 결정 능력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도 뭐 불법적인 체포니 불법적인 영장이니 이런 주장하면서 애꿎은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만 불안에 떨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 국가의 대통령이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경호처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체포를 하려고 하는 경찰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이 두 집단에 대한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경호관의 아내가 편지 썼잖아요. 애꿎은 내 남편이 이런 일에 휘말려가지고 다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는 편지도 우리가 공개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 관저 안에서 봤을 거면서도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불법적인 지시니까 따르지 말아라, 무기를 보여줘라, 훈련하는 모습 보여줘라, 그리고 변호인들은 무료변론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공수처 불법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특검이 출범하면 조사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의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때 윤석열 측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지만 지금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뭐 계엄이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그 사과를 드렸고요. 탄핵이 4월 4일에 있었을 때 탄핵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는 국민의힘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느냐,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그 충돌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죠. 그러나 탄핵 이후에 우리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성했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내용이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제 감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였다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어요. 이걸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송진호, 배희철 변호사님과 그리고 저희 변호인단의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받았다라고 해요. 변호사들은 변론 활동만 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조회를 하는 거죠? 도대체 뭘 뒤지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지금 경찰 국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부르짖는 저 사람들이 이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근거로 내세운 게 이겁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다는 거를 저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지를 해준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바로 뭐 감시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통신조회를 당신 통신조회가 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알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시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당신은 그 통신조회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이라도 안 받은 국민이 과연 있을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어떤 사건이 있다. 그 사람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사람의 통신조회가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저도 그 어떤 경찰에서 조사나 연락 받은 적도 없는데 박근혜 정권 때 한번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당신 통신조회 됐습니다라고 나중에 몇 달 뒤에 날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연락도 없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시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런 관행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확률적인 문제로서 어떤 사건의 핸드폰 번호에 이 변호사들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신조회가 된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이제 변호인단이 소위 말해서 증인들과의 부적절한 어떤 통화나 예.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이나 입맞추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사가 되거나 수사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통신조회가 된 건지 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론스타에 대해서 13년 만에 한국 정부가 승소를 했죠. 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공이냐를 두고 지금 정치권에서 한참 공방인데 먼저요. 김민석 총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소식을 알린 대목이 있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이것이 내 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얘기를 한번 동시에 들어보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익시드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또 저희 법무부를 비롯한 또 금융감독원 또 정부의 다른 부처의 그 관계 공무원들의 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졌다면 김민석 총리 나왔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예. 이거는 한동훈 재산 압류해서 그 돈 뺏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부분에 대해서 강성필 부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당시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제 와서 공을 가져가려고 하느냐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참 저는 이런 답답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게 참 그런데 아니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엑스포 같은 거 네. 전인 정부에서 유치하잖아요. 근데 정권 연장이 안 되고 정권이 교체되면 다음 정부에서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최할 때 이 전인 정부에서 정말 힘들게 유치했던 거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사족 붙입니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네, 에이펙도 그러네요.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게 엘리엇이라는 미국 사모펀드가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왜 냈냐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데 엘리엇은 반대했는데 국민연금은 찬성했어요. 그게 나중에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로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엘리엇이 소송을 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당시에 이거 그냥 이재용 삼성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상권 청구합시다. 이거 소송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강행을 합니다. 근데 1심에서는 졌어요. 그리고 2심에서는 또 승소합니다. 앞으로 이제 3심 남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1심을 졌던 그 상황에서라고 하면 그때는 한동훈 장관 그렇게 막 잘못하고 뭐 잘못 사과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해가지고 강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해서 또 그 장관에게 또 전적으로 책임 묻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잘했네 못했네 민주당의 숟가락을 얹혔네 이런 거는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좀 대권을 노리는 큰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조금 작은 일에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잘했다. 우리 박수 쳐주자.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우 대변인,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으로 논평을 냈죠? 숟가락 올리지 마라.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죠. 정부 여당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를 맨 처음에 취소 소송을 하자 판단했을 때가 언제냐면 2022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이거를 취소 소송 한 붙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재판을 붙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최종 변론이 끝나냐면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 그때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정부 안 좋을 때 상황이었었죠.
올해 1월에 최종 변론이 끝났었고요. 그 이후에 11월 달,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시간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최종 변론 듣고 아까 말한 중재센터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번에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중간에 무슨 일을 한 게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2022년부터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쭉 이 문제를 해결해왔고 더군다나 이번에 큰 공을 세웠다는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지난 작년에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쭉 일을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 정부 들어서는 이 관련해서는 추가로 뭐 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숟가락 올리는 거 저는 다른 사람의 트로피를 뺏어간 건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승률이 굉장히 낮긴 합니다. 1.6%밖에 안 되는 승률을 어렵게 우리가 뚫어서 이겼는데 이걸 예. 가지고 이번 정부가 마치 자기들의 고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 지금 에이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뭐라도 하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꼭 이뤄져요. 이것까지 꼭 이뤄져. 가져온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짧게 한마디만 붙이면 새 정부의 쾌거라고 했다는 이 표현은 정말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어떻게 새 정부의 쾌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당시에 항소했을 때 2022년이잖아요. 민주당이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다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법무부 장관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이거 왜 하냐, 실익 없다. 지금 대통령실에 가 있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승소 확률 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겼다는 것을 갖고 새 정부의 쾌거 이 5글자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정말 양심 없는 일이죠. 정광재 대변인 얘기한 부분이 준비가 돼 있네요. 이거 보고 제가 박찬영 교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 소송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라면 저는 국민을 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래알 같은 부분까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인이 10년에 걸쳐서 거의 모든 걸 걸어서 했다고는 하네요. 네, 2006년도에 수사가 시작됐었죠. 예. 그리고 2013년에 결국은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이기는데 기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22년도에 일부 패소, 사실은 일부 패소도 굉장히 우리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일부 패소라도 성과를 얻는 경우가 ISDS 역사상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 선방했으니까 민주당이 그 당시에 반대한 이유는 뭐였냐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기기가 좀 낮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정도면 선방한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이 론스타 먹튀 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이겼잖아요. 굉장히 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주당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질 거라고만 생각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당시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6%의 확률이었습니다. 그 확률을 보고 한다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이고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1.6%의 국민 세금 몇천억을 왔다 갔다 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양쪽 다 뭔가 국익에 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국익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가는 방법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가 당시에 항소를 한 것이 취소 소송을 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뚝심의 승리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거 하나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대장동 항소폭 이슈 끌고 갔고 이번에 이 론스타 건까지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기회가 생긴 겁니까? 사실 지금 당내에서 어떤 직책도 갖고 있지 않고 원내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 공간이 상당히 축소돼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이슈를 만들고 상당히 민주당에게는 곤혹스러운 또 국민의힘에게는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론스타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지금 박장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뚝심으로 이끌어낸 성과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공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은 박수 쳐주고 싶다고 하지만 새 정부의 쾌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멀리 했었던 보수 진영 내 지지자들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또는 민주당과 잘 싸우는 정치인이구나. 보수에도 이런 능력 있는 정치인이 있었지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훨씬 높였다. 이렇게 평가는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내년 6월에 있는 재보궐 선거에서 당장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본인의 지금 정치적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견제구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점이 좀 이색적입니다. 인터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개 토론을 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토론을 해야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박범계 그 전 장관이 됐던 아니면 뭐 민주당의 여기 책임 있는 법사위원장이 됐던 누가 되었던 간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꾸 이제 박범계 의원님 이용하시는데 가능하다면 함께 좀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식 제안하는데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께 토론 정식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바로 말씀 주십시오. 토론 얘기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신동국 최고위원이 본인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왜 한동훈 전 대표가 토론을 하는지 당 지도부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준우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는 그대로죠. 지금 원내 의원들이 계십니다. 원내 의원들이 계신데 누가 더 이 공을 가져가기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원내에 계신 의원들은 먼저 목소리를 내고 그분들과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게 맞겠죠. 원외에 계신 분이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당의 공식적인 어떤 그 입장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이 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인사가 나서서 공개 토론하자. 이게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과 토론하게 되면 좋은 기회라 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로 물러나고 나서 자연 상태로 있고 사실 언론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본인이 과거에 관련됐던 취소 소송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좋은 이미지로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삼을 수 있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원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원내 스피커 공식적으로 원내 스피커와 토론하는 게 더 맞을 거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하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측에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의 얘기는 아까 방금 이준우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공간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좀 들리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가셨을 때 당 대표에서 물러나셨을 때 그 과정을 다 봤지 않습니까? 물러났을 때 당원들이 더 이상 당 대표를 잊지 마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게 된 거죠. 원내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원내에서는 원내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한동훈 대표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또는 좀 더 다른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한 전 대표가 지금 계속 몸집을 좀 키우고 있다는데 좀 동의하세요? 네, 뭐 당연히 정치로 다시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한 전 대표는 이제까지 정치권 옆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정치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데 문제는 당의 분위기가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떨구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윤리위원장 사퇴시키고 교체하는 것도 결국은 한 전 대표와 관련돼 있던 당 게시판 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장 교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한계에 대한 견제 지방선거 때
소위 말하면 공천을 안 준다든지 또는 아예 견제를 해서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예. 이럴 의도가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는 오고 있는데 그 기회를 원천 차단당할 가능성도 지금 국민의힘 보면 예. 좀 많은 거 아닌가. 이게 뭐 민주당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언론에서도 이런 해석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 지난주도 뭐 제가 여쭤봤더니 대략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옳은 게 사실 민주당은 지난번에 선례를 보면 민주당이 도움이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돌아왔었을 때 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를 좀 도와주기보다는 정부의 비판적인 날을 많이 세웠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도움이 됐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돌아와서 한 번 더 민주당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감고 자꾸 한동훈 대표를 띄워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당원들의 우려입니다. 근데 뭐 당내에서 갖고 있는 의견이 뭐 100% 지금 이준호 다양한 의견이 있죠. 하나죠. 예, 않고 예. 저는 뭐 이렇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음 지방선거 승리하기 위해서 우파 세력의 완전한 연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파 세력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한동훈 전 대표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파 세력의 전체적인 연대를 생각한다면 누구는 빼고 연대하겠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 잠깐 전략적, 멈추시고 예.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위원장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나경원 의원도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 바로 정강재 대변인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는요. 예.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하면 안 됩니다. 수 있다, 아니 이런 그분들이 와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당신들은 당신들은 뭐 부정선거니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지지해 준다는데. 장동혁 대표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도 굳이 내칠 필요 없다. 이런 취지 발언이에요. 예. 우파의 연대가 필요하면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연대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한동훈 전 대표도 갖고 있다면 같이 그 힘을 합쳐서 민주당에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이 지금까지는 별로 마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 대장동 항소 포기든 론스타에 대한 승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충분한 공간을 더 넓히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아주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 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구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예. 그분들에게 구애 공세를 하는 순간부터 또 그분들과 거리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표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판단을 한 데 있어서 딱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다음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정 시기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내부 목소리를 두 분이 아주 잘 표현해서 두 분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호 대표께 저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파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 연대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선거가 박빙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제 오늘인가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오차범위인데 서울에서는 약간 오차범위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로 나와요. 아주 박빙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우파 연대가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어느 일방적인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우파의 연대가 박빙이면 중도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연대가 그러니까 그걸 연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파의 연대가 더 필요한 거고 중도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중도층은요 모릅니다. 내년 6월에 가서 중도층은 나중에 표로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현재는 중도층이 30이라고 봅니다. 334 그러니까 4로 40으로 보죠. 4로 보는데 막상 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표는 결국 그 표를 찍기 직전에 결국은 한쪽으로 다 쏠리게 돼요. 어느 양쪽으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판까지도 표는 중도표라는 거 없으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둘 중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중도는 나중에 6월 가서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우리가 그 마음을 훔쳐온 게 중요한 거지 지금부터 한 8개월 전부터 중도표를 의식해서 오락가락 행보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표를 잃을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혹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지선 이후를 오히려 보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박빙이니까 우파를 적극적으로 끌어안는다. 이거는 너무나 좀 환상 속에 빠지는 거 아니냐. MBS 최신 여론조사 보면은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봤던 여론조사가 48%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21%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절반도 지금 국민의힘이 못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지난 계엄 때부터 지금까지 단결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계엄 내란 세력을 옹호했던 그런 소위 우파 끌어안기가 이 지지율 확장성의 제일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면 중도 확장성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합리적 보수가 가지고 있죠. 계엄 내란 잘못됐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예요. 그런데 정작 내부를 보면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 파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배신자 취급하고 쫓아내기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방선거에서 지금 뭐 박빙이라고 그러셨지만 왜 국민의힘이 2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과연 대장동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중도 확장성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계속 우파랑만 끌어안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는 포기하고 결국 자신이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소위 민주당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그 적극적 지지층 이런 사람들 안으려고 자기 대선 나가려고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지율 그 국민의힘이 20% 박스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팩트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오늘 끊어도 돼요. 여기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